과연 과당은 우리에게 해롭지 않을까요? 설탕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먹는 거 있죠? 약국에서 당뇨병 환자들이 묻는 말이다. 여긴 설탕이 안 들어있네? 슈퍼에서 청량음료를 고르는 소비자로부터 듣는 말이다. 또 각종 청량음료에는 설탕 대신 과당을 사용한 제품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 분명 설탕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슈거리스다. 그렇다면 과당은 과연 소비자들이 이렇게 안심하고 섭취해도 되는 당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과자와 음료 속의 당분,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설탕의 해로움에 대해 알고 있어 대체 당으로 과당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과당은 설탕보다 안전할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안병수 작가의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당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건강을 위해 설탕을 피하는 사람들이 흔히 선택하는 과당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룹니다. 책 속에서 작가는 설탕을 피하기 위해 선택하는 과당이 왜 대안이 될 수 없는지를 다양한 연구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설명합니다. 과당이 체내에서 어떻게 대사되며 그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밝혀줍니다. 그럼 이제 책 속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과당이라는 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 당은 주로 과일 속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름도 과당이라고 붙여졌다. 하지만 이 당류는 사실 과일에만 들어있는 당이 아니다. 일반 식물계에도 널리 존재하며 그 존재 형태도 다양하다. 이를테면 과당 단독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다른 성분과 결합된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다. 그중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이 설탕을 구성하는 성분당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설탕 1분자가 포도당 1분자와 과당 1분자로 구성된다는 점은 당류의 기본 상식이다. 이것을 알면 설탕 속에는 과당이 약 절반가량 들어있다는 사실도 저절로 이해된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과당은 성상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결정상의 과당이고 다른 하나는 시럽상의 과당이다. 전자인 결정 과당은 외관이 설탕과 비슷하여 대체 설탕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고 있으며 후자인 액상과당은 음료를 비롯한 가공식품 생산업체에 주로 공급되고 있다. 업계에서 고과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액상과당이다. 과당의 맛을 보자. 과당은 당류 가운데 가장 감미도가 높은 당이다. 입에서 느끼는 첫맛이 상쾌하고 뒷맛이 깔끔하다. 이런 점에서 과당은 보통 설탕이나 포도당에 비해 더 고급당이라는 평을 듣는다. 칼로리는 다른 당류와 동일하되 가격이 비교적 높이 형성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그러면 과당은 설탕의 폐해를 피할 수 있는 대체당으로 손색이 없는 걸까? 즉, 당뇨 환자와 같은 설탕 기피자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당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다. 여기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바로 과당 역시 정제당이란 사실이다. 정제당이기에 다른 당들이 가진 문제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물론 과당은 체내에서 설탕이나 포도당과는 다소 다른 대사 경로를 밟는다. 비즈니스 일각에서는 이 점을 부각시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와 같이 대사 경로가 다른 점이 오히려 더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알쏭달쏭해 보이는 이 과당 속에는 과연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일까? 최근의 연구를 보자. 건강 저널리스트인 그렉 크리처는 미국에서 과당의 문제를 심도 있게 조사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는 저서 뚱보의 나라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고과당 시럽 사용량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그동안 학자들은 과당의 대사 경로에 특이한 점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설탕과 달리 체내에서 흡수되면 곧바로 간장으로 이송된다는 사실이었다. 과학자들은 과당의 대사상 특성을 매우 흥미롭게 주시했다. 그러나 당시엔 그 사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최근 들어 세포생물학자들은 과당의 독특한 대사 경로에서 중요한 사실을 밝혀낸다. 그것은 바로 과당이 간장에서 지방 생성의 원인 물질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간에서 지방산이 만들어지면 다량 혈액으로 방출된다. 혈류를 타고 움직이는 지방산들은 근육세포를 무작위로 공격한다. 이 엉뚱한 기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인슐린 저항을 유발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었다. 결국 과당은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는데 이 문제는 저혈당 단계를 굳이 거치지 않고도 인슐린 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크리처는 이 기작을 뒷받침하는 연구로서 다음 두 실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한 실험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의 동물 실험이다. 연구팀은 지방 대사 경로가 인간과 비슷한 시리아 햄스터에게 고과당으로 만든 사료를 투여하며 생리 변화를 조사했다. 몇 주 지난 후 결과를 보니 햄스터의 몸 안에서 지방 농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곧이어 햄스터들은 인슐린 저항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또 다른 실험은 미국 미네소타 대학 임상연구센터 존 벤틀 박사의 연구다. 박사는 건강한 사람 24명을 대상으로 과당과 설탕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비교 실험을 실시했다. 먼저 과당의 칼로리 비율이 17%가 되도록 만든 식사를 제공한 후 생리 변화를 측정했고, 이어서 과당 대신 동량의 설탕으로 대체한 식사를 제공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변화를 측정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과당을 먹은 실험군이 설탕을 먹은 실험군보다 혈액 내 지방 농도가 훨씬 빠르고 높게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는 이 사실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보고하며 특히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과당을 가까이 하지 말도록 충고했다. 벤틀 박사는 그 이전에 이미 영국 의학 저널에도 과당 관련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박사는 논문을 통해 일반적으로 과일은 먹더라도 혈당치가 그다지 상승하지 않는다. 혹자는 이 사실을 과일 속의 당, 즉 과당의 특수성과 연관시키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과일이 혈당치를 크게 올리지 않는 것은 바로 섬유질의 효능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사는 논문에서 과당을 설탕 대신 감미료로 사용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 후 과당의 유해성 연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다. 비만을 연구해오던 학자들은 비만 인구가 과당 사용량 추이에 따라 변해간다는 사실을 주목했다. 혹시 무분별한 과당 섭취가 비만 인구 증가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닐까? 이 가설은 과당이 인체 내에서 대사될 때 다소 복잡한 화학 반응을 거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유럽의 과학자들에 의해 제기됐다. 그 가설은 효소의 기능을 연구하던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우연히 검증된다. 세포 표면에서 영양 성분의 역학 관계를 연구하던 효소 전문가들은 효소의 기능이 저해되었을 때 세포 내에서 지방산 연소가 크게 억제되는 현상을 발견한다. 지방산 연소 억제는 물론 지방 축적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효소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일까? 놀랍게도 그것은 과당이었다. 이 메커니즘은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정설로 확인된다. 런던 대학의 수의학자인 메이즈 박사는 과당을 오랜 기간 섭취하면 지방질 생성이 촉진되고 당 대사 기능에 이상이 생겨 고인슐린증을 낳는다고 발표했다. 그 후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은 메이즈 박사의 연구를 토대로 과당과 비만의 연결고리를 밝혀낸다. 연구진은 당 종류별 에너지 대사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에서 과당이 세포 내에서 지방 연소를 방해하고 비만을 유발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제까지 살펴본 정제당의 문제점들은 유감스럽게도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예컨대 담석증, 골다공증, 류머티즘 등과의 관련성도 보고되고 있는가 하면 면역력 저하 또는 항균력 감퇴 문제도 어느 질병 못지않게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과학자들이 들춰내는 정제당의 새로운 흉기는 계속 늘어날 것임에 틀림없다. 요컨대 우리 식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여러 형태의 정제당들은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섬유질과 영양분이 제거된 칼로리 덩어리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그 문제들은 한결같이 자연의 섭리를 거슬렀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하나의 상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우리의 섭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무슨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상식은 식품과 건강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시 정밀하게 다듬어 져야 한다. 건강과 관련된 각 변수들 간의 함수 관계는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이 책에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 본인과 가족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지침서가 되어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